자, 2회차부터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 프로세스를 공부하기 전에 주식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주식이란 단순히 이야기해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잘게 나눈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X라는 주식회사의 주식이 1만 주인데 제가 1000주를 들고 있다면 전 그 회사의 10%에 대한 소유권을 들고 있는 것과도 같죠.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증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식에 투자하면 과연 수익이 나는가? 수익이 난다면 왜 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물어보면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이유는 주가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와튼스쿨의 저명한 교수 제러미 시겔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저서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두세기 동안 주식, 국채, 금, 미국 달러 이런 자산군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주식이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을 아웃퍼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위험성도 장기적으로는 더 낮다는 것입니다. 시겔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높지만 몇십 년 동안 장기 투자하면 위험성도 주식이 더 낮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도 있지만 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레미 시겔을 언급하면서 주가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겔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난 두세기의 과거 자료를 잘 취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 자료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몇십 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위험성을 크게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이 두세기의 긴 기간 동안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20년짜리 구간들의 수익률을 다 재서 이걸 전부 평균을 해버리면 멋져 보이지만 내가 지금 현 시점에 골랐던 20년이 이 다양한 20년 중에 어떤 20년으로 끝날지 이 20년들 간의 편차, 그 편차가 굉장히 클 리스크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20살이고 시겔의 책을 읽고 그래 난 60살까지 그냥 주식에 장기 투자해야겠다 생각한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과거의 그런 모든 40년의 그런 구간들을 봤을 때 그 여러 기간들 중에서 가장 주식 성과가 좋았던 최상의 40년은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12.5%였고요. 가장 나빴던 40년은 5%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은 40년간 최상의 경우 12.5%, 최악의 경우에도 5%를 내니까 나쁘지 않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이 최상의 경우에는 60살 때 111억 원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고작 7억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 포함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난 세기 평균인 인플레이션 3.3% 그것을 감안하면은 요거는 고작 1억 원에서 40년 후에 2억 원이 될 뿐이죠. 요거는 1억 원이 이제 34억 원이 되고요. 그럼 제가 시겔의 얘기를 듣고 앞으로 그냥 나는 패시브하게 주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40년 동안 이렇게 결정했을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갈 40년이 과연 이 2억짜리 40년일지 아니면 34억짜리 40년일지 거의 로또 뽑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제가 로또를 뽑았는데 2억짜리 40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40년을 과연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저라면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그냥 나이브하게 제 앞으로 40년의 인생의 재테크의 운명을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 리턴, 그러니까 총 수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갭 차이에서 오는 그 편차의 리스크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앞으로 40년을 여러 번 살 수 있다. 인생 2회차, 인생 3회차 그렇게 반복할 수 있으면은 그렇다면 그냥 매번 저는 주식에 집어넣어 놔도 평균적으로 좋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이 어떤 40년인가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요지죠. 실제로 이제 90년대 시겔 교수의 저서가 편찬되고 나서 그 20년간 누적 수익률이 217%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장기국채에 투자했다면 503%, 장기국채가 2배 이상 월등했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물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 뒤의 시점들로 또 20년 여러 번 재고 또 평균하면은 또 주식이 더 낫겠죠. 하지만 리스크가 결코 적진 않습니다.
그 외에도 테일 리스크라던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숏폴 리스크 등등 제레미 시겔의 주장에 대한 비판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하버드에서 나온 논문을 또 예로 들면 손실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코스트가 단기에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뭐니 해도 시겔의 주장, 즉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리스크가 더 낮아진다는 주장에는 샘플 선택 편향이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만 그의 주장이 통한다는 것이죠. 니케이나 몇몇 유럽 국가들의 사례처럼 30년씩 주가 지수가 전고점에 복귀하지 못하는 실증적인 케이스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2022년에 39개 국가에 대해서 1841년부터 2019년까지 약 180년에 달하는 데이터로 검증한 논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질 수익률, 즉 인플레를 제외한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확률이 1년 투자했을 때 36.8%였는데 장기 투자할수록 줄어들긴 했지만 시겔의 주장과는 달리 30년 투자했을 때도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확률이 여전히 12.1%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국가가 아니고 미국과 영국만 놓고 보면 각각 30년 투자 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확률이 1.2%와 3%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아킴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그의 책 지오 이코노믹스에서 미국과 영국의 주가 지수가 저런 안정성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홈그라운드에서 전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두 세기 동안.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1840년대부터 한 세기 동안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고 1950년대부터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였던 점도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확률적 사고를 말씀드릴 때 항상 회의론자와 확신론자를 경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낙관론자도 지나친 비관론자도 포함해서 어떤 한쪽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맹신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부단히 주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제 인덱스 투자가 생각나실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까지 유튜브를 운영해 오면서 인덱스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가 매우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추천을 하면서도 추천하기 어려운 그런 계륵 같은 투자 전략이었죠. 그 이유는 추천을 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확률적 우위가 없는 얼토당토 안 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이상한 리딩방이나 종목 추천을 받아들이거나 루머나 테마에 덜컥 큰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공부 없이 투자할 거라면 차라리 인덱스 투자가 무조건적으로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인덱스 투자를 추천을 하기에는 지난 20-30년 동안 인덱스 투자가 특별히 괜찮았던 여러 요인들이 현재는 반전되고 있기는 합니다. 80년대 존 보글 때부터 시작해서 액티브 투자 영역에서 패시브 투자 영역으로 40년 동안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어 왔고 그 자금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에 속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지수에 속하지 못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인덱스 투자의 수익률을 한층 더 높여주었죠. 하지만 지금 이 흐름이 이제 패시브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또 글로벌 매크로에서 짐 로저스 파트에서 나오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이라 할지라도 15년에서 20년 동안 형편없는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 개인에게 있어서 20년의 세월은 적지 않은 시간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데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20년이 나쁜 20년이 아닐 거다. 주식시장에 좋은 20년일 거라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주가지수 ETF만 기계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본인의 재테크에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무지성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인덱스 투자를 적극 추천하지만 프로젝트 밸리에 들어오신 참가자분들처럼 건전한 노력으로 주체적인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역량이 계신 분들에게는 그리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주가지수의 장기 수익률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우선 이건 확실합니다. 첫째, 세상의 자산군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단 하나만 골라서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20년 동안 묶고 놔야 된다고 한다면 시겔 교수의 주장처럼 주식에 그것을 2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총 누적 수익률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겔 교수의 주장처럼 그렇게 20년 동안 그냥 주가 지수에 나이브하게 묻어두는 것이 리스크가 현저히 낮은 것 또한 아닙니다. 20년 동안 주식을 홀딩한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이제 보고 평균을 다 해버리면
평균적으로는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20년인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끝에 오히려 인플레를 감안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도 시겔 교수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무시해도 될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2022년의 논문을 봤었죠. 세 번째로 주식이 아웃퍼폼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국채를 담는 효용은 큽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저희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지에 대해서 제러미 시겔 교수의 저서를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견이 없지만 주식을 나이브하게 장기 보유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편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추가적인 확률적 우위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보다 본질적인 질문, 왜 수익이 날까? 왜 주가는 우상향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왜 수익이 날까 했을 때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마치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는 이유는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과도 같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200년 동안 데이터상으로 우상향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나이브하게 믿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베타에 있습니다. 그리스어 알파벳인 베타는 금융계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베타라는 용어는 가치투자 훈련과정 심화편에서 자기자본 비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는 수익의 원천을 설명하는 용어로 베타와 알파를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베타는 리스크를 짐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을 말하고 알파는 본인의 실력과 노력으로 시장에서 잘못 책정된 가격을 찾아서 내는 초과 수익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 A가 이제 꽤나 쌀 것 같아서 샀는데 주식 A는 전체 주식시장에 비해서 1.5배 더 위험한 주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이제 수익률과 비례한다. 그런 조금은 볼드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주가지수의 수익률이 10%가 났는데 이 주식의 수익률은 20%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위험도와 수익률이 비례한다고 가정한 게 맞다면 주가지수보다 주식 A가 1.5배 더 위험하니까 15% 수익이 나야 되죠. 근데 20%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 20%중 15%는 베타에서 오는 수익.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나머지 5%는 내가 그 종목을 더 싼 시점에 잘 샀기 때문에 얻은 초과 수익이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알파는 결국 초과 수익 파트를 말하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왜 우상향하는지에 대한 답은 알파보다는 베타와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자본시장을 보면 은행 예금보다 채권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죠. 또 채권보다 주식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나 주식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입니다. 현재 은행 예금 이자가 3%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자가 3%라면 여러분은 매수하실까요? 안 하겠죠. 은행 예금 이자와 똑같은 이자율인데 은행 예금은 완전히 안전하고 유사시에 정부가 보호도 해주는 반면 기업의 채권은 그 기업이 파산할 신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은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더 높은 이자를 제한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6에서 7% 이자를 제시한다면 예금에 넣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채권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기업이 6, 7%를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3%를 제시한 채로 발행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채권을 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격 대비 수익률은 3%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6, 7% 정도 되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그래도 우량한 편이고 이 기업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의 파산 직전의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채권을 7% 발행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아니겠죠. 만약 재벌 2세인 철수와 코인 하다가 신용 불량자가 된 민철이가 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철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지 민철이에게는 빌려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의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막 20%, 30% 되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제시해야 하겠죠. 시장의 주체들이 채권의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곧 사업의 일부를 매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업의 오너가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를 나누는 것이죠. 그 대가로 사업자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파산해서 자산을 청산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 다음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 다음 오너에 속하는 주식 투자자들, 주주들이 남은 부분을 가져가는데 이 순위에 내려오면은 한 푼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주식의 잠재 수익률이 채권보다도 낮으면 아무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겠죠. 이런 기제를 통해서 은행 예금보다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높고 채권 시장보다 주식 수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채권 중에서도 정부 본드 같은 경우에는 우량 주식에 비해서도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타 수익은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이 베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보다 더 가파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분명히 어떤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나눠서 짊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주 환원이나 배당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주식의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주 환원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가 지수는 끊임없이 우상향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대주주가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는 그런 한국의 주가 지수는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의 주가 지수도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우상향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 투자의 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타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베타가 아닌 거의 순수한 알파를 추구합니다. 매매에 있어서 내가 틀리면 손실 입고 내가 맞으면 이익을 얻죠. 반면에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그런 가치 투자의 경우에는 베타와 함께 하면서 추가적으로 알파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리더라도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나쁜 주식들이라도 이리저리 분산해서 좀 장기 투자하면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난다는 것이죠. 코인이나 트레이딩처럼 그렇게 패가 망신하거나 그런 일은 신용이랑 미수를 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분산 투자를 잘하고 그런 위험한 행동만 안 하면 종목 선택에서 좀 틀리더라도 그래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베타와 함께하는 중장기 투자의 매력이다. 그리고 베타와 알파의 비율을 본인이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는가? 극단적으로 베타만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가지수 ETF 같은 걸로 인덱스 투자를 100%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인덱스 투자를 하실 때도 어떤 특정 시점에 덜컥 목돈을 주가지수 ETF에 넣어버리면 그 시점에 주가지수가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죠. 만약에 그 시점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인덱스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히 종목 측면에서 시장 전체의 종목을 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점도 이제 분산을 해서 적립식으로 주가지수 ETF를 매수를 하시면은 안전하게 순수 베타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 분이라면 이 패시브 인덱스 투자를 기본으로 삼되 점점 이제 투자 실력이 늘어나고 기업 분석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조심스럽게 내가 직접 액티브하게 선택하는 종목들에 넣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수의 90%, 내가 선택한 종목에 10%를 넣다가 점점 이제 8대2,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개별 종목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타를 기본으로 하되 조금씩 알파를 추구해보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종목 선정의 측면에서도 이제 베타를 주로 하면서 알파를 추구해볼 수도 있지만 시점 측면에서도 조금씩 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점 측면에서 알파를 추구하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트레이딩식으로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시점 측면에서도 안전하게 이제 본인의 뷰에 따라서 현금 보유 비중을 10%에서 4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부분적인 시점 선택 알파를 추구해 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